그 더러운 돈으로 저와 이 아이들을 비참하게 만들지 마세요. 한방눈이 내리는 어느 추운 겨울날, 폐지를 줍는 며느리의 비참한 모습을 마주한 순간 강남 최고의 부자인 병재의 세상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처참한 모습 앞에 지난 날을 후회하고 참회하는 시아버지, 자존심을 지키려 발버둥 치는 며느리. 두 사람은 진실과 용서의 밥상을 차릴 수 있을까요? 탐욕의 끝에서 다시 시작된 눈물과 헌신의 가족 휴먼 드라마 지금 시작합니다. 병재는 서울 강남의 최고급 한정식 식당 묵향채 주방에서 오늘도 예리하고도 냉철한 눈빛으로 섬세하게 칼날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십 년간 요리 명장으로 군림해온 권위와 냉철함이 서려 있었죠. 병재는 아들 준호가 며느리 세리와 결혼하려 했을 때 격렬하게 반대했었습니다. 자신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끝내 아들이 결혼을 강행해버리자 병재는 아들을 완전히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년 전 아들 준호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그 모든 불행의 원인을 며느리 세리가 재수없는 아이였다며 더욱더 모질게 세리를 미워했습니다. 병재는 아들과 며느리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묵향채의 명성과 사업에만 몰두하며 자기 자신을 고립시켰습니다. 칠순의 생일을 며칠 앞두고 병재는 갑자기 밀려드는 공허함에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외식업계의 명장으로 승승장구하였지만 모두 다 떠나보낸 허전함은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화려한 성공 이면에 파괴된 가족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재는 아들 준호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살았던 낡은 주택가 골목길을 찾아갔습니다. 준호야, 너를 그렇게 만든 것이 내 오만 때문은 아니었는지 아버지에게 말해다오. 병재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살았던 흔적 때문일까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골목을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때 골목길 안쪽에서 녹슨 쇠바퀴의 시끄러운 소리가 병재의 귀를 시리게 찔렀습니다. 병재는 그 소리를 따라 시선을 옮겼고 그는 곧 세상이 멈춘 듯한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낡은 주택가 건물벽 옆으로 허름한 점퍼를 입은 세리가 녹슬고 낡은 수레를 힘겹게 밀고 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리는 수레 위에 폐지용 재료 박스를 높게 쌓아 낡은 끈으로 묶은 채 온 힘을 다해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었습니다. 병재가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낡은 수레 앞에는 빨간 털모자와 귀마개를 한 2명의 작은 아이들이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낡은 수레 손잡이를 잡고 작은 몸으로 밀고 있었는데 아이들의 얼굴은 서로를 복사한 듯 꼭 닮은 쌍둥이였습니다. 병재는 그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손자들임을 직감한 순간 벽 뒤로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폐지를 줍는 며느리와 그 어미를 돕는 어린 손자들의 비참한 광경은 병재가 평생 쌓아 올린 요리 명장의 권위를 한순간에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내가 모른 척했던 내 아들의 피부치가 저렇게 살고 있었다니. 병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세리는 힘에 부치는 듯 잠시 수레를 멈추고 고개를 숙였는데 그녀의 어깨는 너무도 가녀린 몸으로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쌍둥이 중 한 아이가 엄마의 패딩을 끌어당기며 작은 손가락으로 골목 어기 빵집 쪽을 가리키며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빵 사줘. 아이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표정으로 계속 조르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낡고 주름진 장갑으로 아이의 입을 살며시 막으며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하준아, 엄마가 이것만 끝내고 사줄게. 조금만 더 참아. 세리는 쉰 목소리로 아이를 달랬습니다.
병재는 최고급 요리만 만들어 온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찬사를 받는 요리사이면서도 정작 자신의 혈육들은 저런 비참한 모습이라는 현실 앞에 그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어야 할 가족을 모질게 외면했었다는 자괴감에 눈을 감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치며 병재는 주머니에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자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왜 저토록 비참한 모습인지 비밀리에 알아보도록 지시했습니다. 며칠 후 세리의 사정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조사를 마친 변호사는 준호가 남긴 사채빚이 많았으며 악질 사채업자까지 얽혀 있었음을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 정도면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사채업자들의 압박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러운 어투로 말했습니다. 병재는 며느리의 비참한 삶이 아들의 죽음과 관련된 숨겨진 채무 때문임을 확인하고 더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병재는 신분을 감춘 채 세리에게 접근했습니다. 이걸로 아이들 따뜻한 밥이라도 사 먹이시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낯선 사람인 척하며 세리에게 돈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병재의 얼굴을 본 순간 그가 바로 시아버지임을 곧바로 직감했습니다. 세리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현금 뭉치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병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돈은 필요 없습니다. 세리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며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세리는 병재에게 과거 결혼을 반대당했을 때 겪었던 수모를 떠올리며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제 남편은 당신의 아들이었지만 저는 당신에게 멸시받던 존재였어요. 제가 가진 건 이 아이들과 자존심뿐이에요. 세리는 분노가 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이상 저를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돌아가세요. 세리는 고개를 돌려 병재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병재는 며느리의 분노와 처절한 자존심 앞에서 자신이 그동안 돈의 권위로 며느리와 아들을 얼마나 짓눌러 왔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가,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네가 왜 이 고생을 하게 되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 병재는 속죄하는 마음을 세리에게 전했습니다. 그는 며느리에게 냉정했던 자신의 태도를 깊이 후회하며 자신의 오만함을 반성했습니다. 아가, 우선 아이들이라도 뭘 좀 먹게 하자. 근처에 조그만 국밥집을 가리키며 함께 들어가자고 하였지만 세리는 그마저도 외면했고 쌍둥이 손자들의 손을 잡고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병재는 며느리의 단호한 거절 앞에서 돈의 힘이 아닌 진정한 속죄의 모습으로 그 아이의 마음을 돌려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묵향채 주방에 홀로 남은 그는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명성을 되돌아보며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돈과 명예가 아닌 며느리와 두 손자들을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병재는 변호사를 통해 묵향채를 포함한 모든 강남 부동산을 매각하여 아들의 자녀 채무를 정리하게 하고 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발표는 요식업계를 뒤흔들었고 냉정한 명장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었습니다. 병재의 둘째 딸 지숙과 사위 민주는 아버지의 재산 환원 계획에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숙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병재의 집무실로 들어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주는 딸의 행동에도 아랑곳 없이 냉랭한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정리했습니다. 사위가 옆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희는 회장님의 정신 건강을 우려하여
법원에 재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병재는 단호한 눈빛으로 딸 내외를 바라봤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내 뜻은 변하지 않는다. 딸 내외의 법적 공방선언은 언론에 보도되며 병재 가족의 추악한 갈등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 무렵 세리는 쌍둥이 손자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밤에는 식자재 유통회사에서 임시직 분류 업무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재료 박스를 분류하며 고된 노동을 통해 시아버지를 다시 만난 슬픔과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악덕 사채업자들의 위협적인 독촉은 세리의 삶을 끊임없이 옥죄었습니다. 갚아도 원금은커녕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길이 막막했습니다. 박세리 씨, 내일 모레까지 이자 못 내면 당신 그 아기들 안전 장담 못해요. 우리가 그쪽 어린이집 주소도 알고 있다는 걸 명심해요. 사채업자의 섬뜩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세리는 공포에 질려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 세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감에 흐느껴 울었습니다. 병재는 며느리를 도울 방법을 이리저리 생각했지만 며느리의 의지를 존중하여 현금을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병재는 변호사를 통해 쌍둥이 손자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익명의 후원금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의 보육 환경을 개선해 주시오. 누가 후원했는지 절대 발설하지 마시고 비밀로 해주시오. 병재가 신신당부했습니다. 이것은 며느리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나를 위한 속죄입니다. 병재가 씁쓸하게 덧붙였습니다. 병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재산 환원이 아들에 대한 속죄이자 돈의 노예로 살았던 지난날에 대한 반성임을 밝혔습니다. 저는 요리 명장이라는 허울 속에 갇혀 가족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이제라도 참회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병재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기자들이 쌍둥이 손주들의 존재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쌍둥이 손자들의 존재는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며느리가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십니까? 병재는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쌍둥이 손주들의 존재는 개인적으로 인정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제 재산을 노린 적이 추호도 없습니다. 병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며느리를 공개적으로 보호하며 딸과 사위가 악의적으로 퍼뜨린 꽃뱀 며느리라는 소문을 일축했습니다. 병재의 기자회견을 본 세리는 자신이 숨겨왔던 현실이 세상에 드러난 것에 놀랐지만 동시에 시아버지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신을 지켜주려 했다는 진심 어린 행동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저분이 변하신 걸까? 그렇게도 야멸차고 모질던 분이셨는데 한편 병재는 묵향채 주방을 정리하며 수십 년간 자신의 곁을 지켰던 수제자 홍금숙에게 연락했습니다. 금숙아, 나를 한 번만 도와다오. 내가 평생 추구했던 최고급 요리보다는 너와 함께 보통 사람을 위한 밥을 만들고 싶다. 병재가 낮고 진중한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홍금숙은 오랜만에 걸려온 스승의 갑작스러운 전화와 그의 달라진 태도에 놀랐지만 이내 병재의 간절한 진심을 읽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스승님께서 사람 사는 세상으로 돌아오시는 것 같네요. 잘 생각하셨어요. 저도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홍금숙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홍금숙은 병재의 계획인 따뜻한 부엌재단의 실무와 요리 교육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스승님께서 가시는 길이라면 저도 제 모든 것을 바쳐 돕겠습니다.
하지만 이익만 쫓는 냉철한 경영 방식은 이제 좀 바꾸셔야 해요. 홍금숙은 단호하지만 겸손함을 잃지 않으며 제자로서 진심 어린 조언을 했습니다. 병제는 홍금숙과 함께 재단의 청사진을 구체화하며 그동안 변호사가 알아보았던 준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사실을 밝히기 위한 실질적인 증거 확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병제는 아들이 왜 막대한 사체를 써야 했는지 그 단서를 찾아내기 위해 추가적인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준호는 착한 아이였어. 그 아이가 세상을 잘못 살았을 리가 없어. 병제는 아들의 이름을 되뇌이며 이제라도 그 억울함을 밝혀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다음 날 병제는 재산권 법정 분쟁을 준비하는 딸과 사위를 불렀습니다. 지수가 준호 일에 대한 숨겨진 진실이 있다. 아버지를 믿고 잠시만 기다려다오. 너희의 재산은 안전할 테니 나를 믿고 송사할 생각은 하지 마라. 집안 망신 사는 일이야. 병제가 진중하게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딸 지숙은 의심 가득한 표정으로 병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대체 숨겨진 진실이 뭔데요? 세리가 연관된 거 맞아요? 민준이 지숙의 팔을 잡고 속삭이듯이 작게 말했습니다. 여보, 일단 두고 봅시다. 아들의 일이 얽혀져 있다면 복잡해져요. 병제는 더 이상 딸 내외와의 소모적인 감정 싸움을 피하고 오직 아들의 억울함을 푸는 일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맺은 인맥과 사업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아들 사건의 핵심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제는 자신의 명예와 돈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들의 죽음에 얽힌 진실의 조각을 맞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보다는 돈과 명예가 더 중요했던 명장이 이제는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애쓰는 평범한 아버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홍금숙과의 재회 일주일 후 병제는 묵향채 주방에서 홍금숙과 마주 섰습니다. 스승님, 이 고급 식당의 조리 도구들은 스승님의 명예를 위해 존재했지 사람을 위한 밥을 짓는 데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홍금숙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병제는 수십 년간 자신의 왕국이었던 주방을 부정당하자 당황했습니다. 금수가 무슨 뜻이야? 이 모든 것은 피땀 어린 내 자산이야. 피와 땀이요? 스승님의 요리는 호사스러운 입을 위한 돈이었어요. 따뜻한 밥 한 끼가 아니었어요. 스승님은 가장 위대한 명장이었지만 가장 차가운 요리사였습니다. 홍금숙이 망설임 없이 스승을 비판했습니다. 홍금숙은 자신의 작은 분식집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시장에서 땀 흘려 장사했습니다. 제 손님들은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하루의 고통을 잊었지요. 스승님의 화려한 만찬은 가족의 불행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소박한 분식집은 서민들의 작은 행복을 지켜주었습니다. 홍금숙이 단호하게 자신의 철학을 밝혔습니다. 홍금숙의 당당하면서도 진심 어린 비판은 병제의 가슴을 깊이 후벼 팠습니다. 병제는 자신이 돈에 눈이 멀어 요리의 본질을 잃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제 또한 조그만 식당에서 출발했던 지난 과거를 떠올리며 그렇게 한동안 금숙의 꾸지람 같은 지적질 앞에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병제는 그동안 조사하며 모아둔 준호의 채무와 관련된 자료를 홍금숙에게 내밀며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홍금숙은 묵향채의 재무자료와 준호의 사채 내역을 면밀히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분석 끝에 홍금숙은 준호가 사채를 쓴 이유가 묵향채의 식재료 납품업체 대표와 얽혀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스승님, 준호 도련님이 썼던 사채가 이 납품업체 대표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도련님이 이 사람에게 협박을 당한 것 같습니다. 홍금숙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병재는 납품업체 대표가 식재료 비리를 저질러 왔으며 준호는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사실을 감추려다 그들로부터 협박과 압박을 받아왔었다는 끔찍한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내 아들이 나 때문에 죽었다니. 병재는 벽을 치며 절규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명예가 결국 내 아들을 죽인 칼이 되었구나. 병재는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재산권 소송을 준비하던 딸 지숙과 사위 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수가 준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묵향채 납품업체 대표가 얽힌 비리 사건이었다. 병재가 격앙된 목소리로 사실을 알렸습니다. 지숙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따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납품업체는 아버지와 수십 년간 거래해 온 곳 아닙니까? 그래, 맞아.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죄다. 병재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습니다. 민주는 이 사건을 해결할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해결되고 오해가 풀리면 재단에 대한 세간의 의혹도 사라질 것입니다. 병재는 딸 내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 너희 도움이 필요하다. 너희의 법적 지식과 사업 정보가 이럴 때 정말 필요해. 병재는 홍금숙과 함께 납품업체에 대한 은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병재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납품업체의 비리 문건이 숨겨진 장소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각 외식사업가 최 사장은 병재의 충격적인 재산환원 소식과 병재 아들의 숨겨진 진실에 대한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재 회장이 그렇게 변했다고? 그 지독한 양반이 드디어 돈의 껍데기를 벗어 던지게 되었구만. 최 사장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최 사장은 병재를 찾아가 그의 참회와 결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돕겠습니다. 최 사장, 고맙소. 이제야 내가 제정신이 든 모양이요. 부탁이 하나 있는데 혹시 재단 설립에 필요한 법률과 재정 컨설팅을 도와줄 수 있겠소? 병재가 진심을 담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재단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돈이 아닌 봉사를 위한 재단이라면 기꺼이 후원하겠습니다. 최 사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병재는 홍금숙, 최 사장과 함께 따뜻한 부엌재단의 설립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요리가 아닌 정직한 땀과 봉사를 통해 음식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는 공동체를 만들기로 약속했습니다. 병재는 아들의 억울함을 풀고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납품업체 대표에게 정면 대결을 선포했습니다. 병재는 납품업체 대표를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습니다. 자니가 준호에게 뒤집어 씌운 그동안의 모든 비리를 다 알고 있어. 회계장부를 내놔. 납품업체 대표는 병재의 날카로운 기세 앞에서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결백하다고? 자네는 내 명성을 등에 업고 온갖 비리를 저질렀고 그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자네의 그 이기적이고 더러운 탐욕이 착한 내 아들을 죽게 만든 것이야. 병재는 분노와 절규가 가득한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최 사장이 회계비리 증거를 제시하며 압박했습니다. 대표님, 저희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명백한 증거 자료들이 차고 넘칩니다. 지금이라도 자백하고 준호 씨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결국 납품업체 대표는
병재의 강경한 태도와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 앞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납품업체 대표는 머리를 조아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병재는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며 그제서야 가슴 깊은 곳에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재단을 설립하여 며느리와 손자들에게 속죄의 삶을 살기로 확고하게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잃었던 가족의 정을 되찾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아들의 억울함이 담긴 증거를 확보한 후 병재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가 준호에게 진 빚을 이제야 갚는구나. 병재는 안도감이 섞인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준호의 명예를 회복하는 절차를 밟았고 전 재산을 정리하여 아들의 자녀 채무를 청산했습니다. 병재는 남은 재산으로 따뜻한 부엌재단 설립을 공식적으로 완료하며 요리 명장으로서의 물질적인 삶을 완전히 마감했습니다. 이제 이 재단이 나의 마지막 요리가 될 것이다. 병재는 홀가분한 표정으로 선언했습니다. 병재는 홍금숙을 재단의 실무 책임자이자 수석 요리 교육 강사로 임명했고 최 사장에게는 재단의 법률 및 재정 고문 역할을 맡겨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금수가 내 요리 철학대로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는 밥상을 만들어다오. 병재가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회장님, 이제야 진정한 요리를 시작할 때가 된 것 같네요. 홍금숙이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편 세리는 사채업자들의 독촉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쌍둥이 손자들과 함께 극도의 빈곤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시아버지 병재가 재단을 통해 세상에 속죄하려는 진심을 보며 마음속에 단단했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남편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만 이제라도 남편의 억울함을 위해 애쓰는 시아버지의 모습에서 닫혀있던 세리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벽이 차츰 허물어지던 어느 날 병재는 세리에게 재단이 운영하는 공공식당의 보조주방 업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아가, 부탁한다. 병재는 세리의 손을 맞잡으며 따뜻한 눈빛으로만 많은 말을 전했습니다. 세리는 재단의 주방에서 묵묵히 주어지는 일을 해나갔습니다. 재료 다듬기와 설거지 등 힘든 허들의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고된 노동을 마다하지 않는 며느리를 보며 병재는 더욱 아들의 빈자리가 그리웠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 세리도 열심히 식당 일을 배웠습니다. 세리는 정성으로 만든 음식이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자신이 만든 따뜻한 밥 한 끼에 진정한 행복을 깨달았습니다. 병재는 며느리 세리의 성실한 노동을 지켜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쌍둥이 손자들에게도 더욱 다정한 할아버지로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준아, 하율아, 할아버지가 만든 밥 먹고 무럭무럭 자라거라. 병재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아이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병재를 자신들의 할아버지로 인식했고 그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는 병재의 차가웠던 마음을 완전히 녹였습니다. 홍금숙은 세리에게 고급 기술이 아닌 서민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요리 기술을 계속 전수해 주었습니다. 세리야, 요리는 손맛이 아니라 정성이란다. 정성이 최고의 양념이지. 정성을 다하는 것이 명장보다 더 위대한 요리사란다. 홍금숙이 인자한 표정으로 가르쳤습니다. 세리는 홍금숙과의 대화를 통해 병재의 명장 이면에 숨겨진 외로움과 뒤늦은 참회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회장님이 정말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세리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홍금숙도 웃으며 동의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재와 최 사장은 재단 운영 방안을 논의하며 늦은 시간까지 함께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최 사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린 병재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의 철학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은 이제 가장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가장 따뜻한 사람으로 변하신 것 같습니다. 최 사장이 존경을 담아 병재에게 말했습니다. 모두 최 사장 덕분이요. 최 사장이 옆에 있어 내가 외롭지 않소. 이제서야 인생을 깨닫는 것 같소. 남은 인생도 함께 가십시다. 한편 둘째 딸 지숙과 사위 민주는 재산 환원이 확정되자 아버지에게 더 이상 법적으로는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리가 재단에 들어간 것을 빌미삼아 세리가 회장님을 조종한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재는 자신과 며느리를 향한 세간의 오해와 시선에 굴하지 않고 재단을 통해 노인과 퇴직 요리사들에게 정직한 일자리와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며 세상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병재는 돈의 권위를 내려놓고 노동의 가치를 선택함으로써 진정한 가족 사랑을 실천하는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재단이 설립되고 몇 달 후 병재가 설립한 따뜻한 부엌재단은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밥상으로 지역사회의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며느리 세리가 보조주방에서 만들어내는 정갈하고 깊이 있는 밑반찬은 노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세리 씨 반찬은 마음이 담겨서 그런지 손맛이 아주 깊어 먹을 때마다 마치 집밥을 먹는 것 같아요. 재단의 한 노인 봉사자가 흐뭇한 표정으로 칭찬했습니다. 세리는 홍금숙 밑에서 요리 기술을 배우며 자신이 만든 음식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봉사와 나눔의 기쁨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세리는 벅찬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리의 진정한 가치다. 요리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야. 홍금숙이 인자하게 대답했습니다. 쌍둥이 손자 하준과 하율은 이제 매일 재단 식당에 와서 할아버지와 엄마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는 한때 차갑게 닫혀있던 병재의 마음을 완전히 치유했습니다. 할아버지, 밥 맛있어요. 하준이 해맑게 웃으며 병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우리 하준이 하율이 먹일 정성 담은 밥을 계속 만들 거다. 병재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재는 묵향채를 운영할 때보다 훨씬 소박하고 고단한 삶이었지만 가족의 사랑과 인간적인 봉사 속에서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안도감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내가 만약 그때 돈의 노예로 계속 살았다면 이 아이들의 웃음은 영원히 볼 수 없었겠지. 늦게 깨달은 것이 천추의 한이구나. 병재는 가슴 벅찬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세리가 폐지를 줍던 비참한 과거와 이병재의 재단 합류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둘째 딸 지숙과 사위 민주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세리가 병재의 재산을 노려 며느리가 되려던 꽃뱀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악의적인 정보를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리는 자신을 향한 시누이 부부의 질투심이 시아버지에게 누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세리는 결심한 듯 병재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께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요. 아가씨가 저렇게까지 저를 오해하실지 몰랐어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판단한 병재는
곧바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 며느리 박세리는 저의 재산에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성명은 세간의 오해와 딸 내외가 퍼뜨린 꽃뱀 같은 악의적인 소문과 공작을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병재는 힘겹게 살아왔던 며느리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들을 위하여 명장의 허울을 벗고 아버지의 정을 되찾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요리를 완성했습니다. 재단이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던 얼마 후 쌍둥이 손자 하준이 갑작스러운 고열과 심각한 구토 증세로 쓰러졌습니다. 엄마, 머리가 너무 아파요. 하준이 힘없이 칭얼거리며 세리의 품에 안겼습니다. 세리는 하준을 품에 안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홍금숙과 병재도 놀란 가슴을 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준아, 조금만 참아라. 할아버지가 옆에 있다. 병재는 창백해진 얼굴로 하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단 결과 하준은 세리가 폐지를 주워 생활하던 시절 재료박스에 묻어있던 유해성 세균에 감염되어 급성 폐혈증 위험에 처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료진은 하준에게 긴급 수술과 장기간의 집중 치료가 절실하다고 세리와 병재에게 알렸습니다. 응급실 복도에 주저앉은 세리는 자신의 가난했던 삶의 흔적이 결국 아이에게 독이 되었다는 사실에 극한의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폐지를 주우러 다니지만 않았더라면. 세리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병재 역시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지만 할아버지로서 냉정함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세리야, 자책하지 마라. 지금은 아이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이의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막대한 수술 비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세리와 병재는 또다시 절망했습니다. 병재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이미 모두 재단에 환원했기 때문에 당장 거액의 현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둘째 딸 지숙과 사위 민주는 이 상황을 탐욕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병원에 입원한 병재를 찾아와 뻔뻔스러운 요구를 했습니다. 아버지, 당장 하준이부터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재단 기금을 사적으로 인출해서라도 아이 치료부터 하자고요. 병재는 딸의 말에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지수가, 재단 기금은 사회에 약속한 돈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럼 손자는 죽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저희에게 재단의 이사직을 주십시오. 저희가 합법적으로 자금을 융통하겠습니다. 민준이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병재는 딸 내외의 탐욕적인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너희들은 내 손자의 생명을 담보로 더러운 흥정을 하려는 거냐? 재단의 투명성은 내 생명과 같아. 병재는 딸 내외를 병실 밖으로 냉정히 돌려보내고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내 평생 쌓은 명장의 이름이 이 아이를 살리는 데는 왜 아무 소용이 없는가? 병재는 무력함에 이를 악물었지만 세리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세리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손주 살려내고 말 거다. 아무 걱정 마라. 세리는 병재의 진심 어린 눈빛과 헌신적인 의지를 보았습니다. 아버님, 제발. 우리 하준이를 살려주세요. 하준이 잘못되면 저는 못 살아요. 세리가 간절하게 매달리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병재는 홍금숙과 최 사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병재는 자신의 요리 명장 명의를 걸고 기부를 유도하여 치료비를 마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 사장 부탁이요. 어떻게든 긴급 후원을 좀 부탁합니다. 하준이의 생명은 내 목숨보다 귀해요. 하준이를 꼭 살려야 해요. 병재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최 사장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즉시 재단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홍금숙도 병재와 함께 자신의 요리사 인맥을 동원하여 하준의 치료비 모금에 나섰습니다. 최 사장과 홍금숙의 호소는 그들의 지인들과 각지에 알려졌고 여기저기서 후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긴급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병재는 하준에게 줄 죽 한 그릇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든 이 죽을 우리 손주에게 꼭 먹게 할 것이다. 우리 손주는 기필코 이겨낼 거야. 꼭 돌아올 거야. 병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죽을 끓였습니다. 병재의 헌신과 주변의 도움으로 쌍둥이 손자 하준은 필요한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젠 퇴원해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내는 것이 병원 생활보다 나을 겁니다. 담당 의사가 밝은 표정으로 세리와 병재에게 알렸습니다. 하준이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병재는 쌍둥이 손자들을 품에 안고 벅차오르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준아, 하율아, 할아버지가 다시는 너희를 가난으로부터 고통받게 하지 않을 것이다. 병재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병재는 세리의 손을 잡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리야, 너와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내 남은 삶의 의미다. 나는 너희들이 행복하다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세리는 병재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격했습니다. 병재는 세리를 단순한 며느리가 아닌 자신의 삶과 재단의 미래를 함께할 동반자로 인정하며 이전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맡겼습니다. 퇴원 후 세리는 다시 재단 부엌으로 돌아와 홍금숙에게 정통 요리 기술을 전수받기 시작했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고난을 통해 얻은 경험을 살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싱글맘들에게 요리 기술을 제공하는 자활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힘들었던 저처럼 절망 속에 있는 어머니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세리가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병재는 하준의 건강 위기를 겪으며 재단의 구호 활동을 더욱 확장했습니다.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위기에 처한 이웃의 긴급 의료비를 지원하는 새로운 기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딸 지숙과 사위 민주는 계획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또다시 병재에게 악의적인 보복성 공격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병재가 사재를 털어 하준의 치료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단의 자금 유용이 있었다는 거짓 의혹을 만들어 언론과 검찰에 제보했습니다. 병재는 딸 내외가 제기한 횡령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검찰에 스스로 재단 회계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딸 내외의 의혹 제기는 당연하기도 한 일입니다. 따뜻한 부엌 재단은 티끌만큼의 사적인 용도도 없었음을 이번 기회에 법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병재는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최 사장은 재정 고문으로서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회장님의 모든 재산 환원과 기금 사용 내역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투명했습니다. 털어서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최 사장은 확신에 찬 어투로 증명했습니다. 검찰 조사는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병재의 재산이 모두 사회에 환원된 것과 재단 운영의 진정성이 세상에 다시 한번 알려지게 되었고 재단의 사회적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딸 내외의 탐욕스러운 공작은 결국 아버지의 숭고한 헌신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병재는 검찰 조사가 종결된 후 딸 지숙과 사위 민준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숙아, 민준아, 나도 오랜 세월 동안 참으로 탐욕스럽게 살았었다. 그로 인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을 잃었어. 이제는 너희도 소중한 것을 잃기 전에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았기를 바란다. 이 문제로 법적인 조치는 하지 않으마.
병재가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모략과 공모로 병재와 세리를 이간질하던 지숙과 민주는 아버지의 넓은 아량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수가, 너는 머리가 좋은 아이야. 그 재능을 재단의 봉사활동에 사용하거라. 가난한 이웃을 섬기며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배우거라. 병재는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세리는 병재의 지지를 받아 재단의 새로운 프로그램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녀는 고난을 통해 얻은 강인함과 요리에 담는 정성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헌신적인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이제 명장의 며느리가 아닌 따뜻한 부엌의 일원입니다. 세리는 힘차게 자신의 소속감을 밝혔습니다. 병재는 가족과의 갈등과 위기를 모두 해소하고 진정한 아버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냉정했던 명장에서 따뜻한 이웃, 다정한 아버지가 된 병재의 변화된 삶은 많은 교훈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재단 설립 1주년이 되던 날, 기념 및 봉사 시상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병재와 최 사장, 그리고 재단의 든든한 뿌리 홍금숙과 모든 직원, 봉사자, 그리고 수많은 취재진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세리가 주도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싱글맘 자활 프로그램의 성공 사례 발표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세리는 무대에 올라 자신이 겪은 절망의 깊이와 이 따뜻한 부엌에서 찾은 희망의 가치를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따뜻한 부엌에서 돈보다 훨씬 귀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료를 아끼지 않고 돈을 먼저 계산하지 않고 만드는 한 그릇의 음식에 담기게 되는 정성의 가치였습니다. 세리는 요리의 스승, 인생의 스승인 홍금숙의 눈을 바라보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감동적으로 연설했습니다. 세리의 연설은 청중의 마음을 깊이 울렸고 많은 이들이 가난 속에서 피어난 헌신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세리의 연설이 끝나자 병재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냉정한 명장의 권위 대신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인자함이 고스란히 서려 있었습니다. 병재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가장 위대했던 요리 명장이 아닌 가장 어리석었던 아버지로서 섰습니다. 저의 오만과 욕심이 제 아들을 죽음으로 몰았고 제 며느리를 극심한 고통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병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제 명예와 돈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외면했고 제 며느리에게 냉대와 모멸을 주었습니다. 아들의 죽음과 며느리의 고통은 모두 저의 어리석은 탐욕이 초래한 것입니다. 병재는 격정적으로 자신의 과오를 토로했습니다. 청중은 병재의 진심 어린 참회에 숙연해졌고 세리는 무대 아래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재가 며느리 세리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가, 네가 폐지를 주우며 그 추위 속에 살았을 때 나는 가장 화려한 식탁에 앉아 돈을 찬양했었다. 나의 미련했던 과거를 용서해다오. 병재가 세리의 이름을 부르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반대하고 미워했던 네가 내 인생의 스승이었다. 정말 고맙다. 병재는 무대 아래로 내려와 세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세리는 망설임 없이 병재의 품에 안겼고 병재는 가녀린 며느리의 어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포옹은 냉대와 모멸의 세월을 씻어내는 완전한 용서의 순간이었습니다. 딸 지숙과 사위 민주는 아버지와 세리의 봉사활동을 함께 도우며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치와 허영으로만 살았던 그들은 더 이상 탐욕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기로 결심하고
아버지에게 찾아와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어리석은 돈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만 받아주신다면 저희들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병재는 두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덕담을 해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됐다. 이제부터 우리 함께 진짜 가족으로 살자. 너희도 재능이 많잖니? 너희들의 그 능력을 이웃을 위해 쓰거라. 지숙과 민주는 작은 금액이지만 재단 후원금을 전달하며 자신의 과오를 속죄하고 봉사활동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신과 탐욕의 구름이 걷히고 이제야 비로소 한 가족이 되어가는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 후 따뜻한 부엌 재단은 전국적인 규모로 확장되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상징적인 단체가 되었습니다. 재단은 요리 명장의 명예라는 타이틀 대신 나눔과 헌신의 정신으로 운영되었고, 세리는 재단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싱글맘 자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이 부엌이 절망에 빠진 모든 이들의 작은 안식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함께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세리는 겸손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힘주어 말했습니다. 병재는 일반적인 가정식단과 함께 소외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는 특수회복식 개발에 전념하며 더욱 열정적으로 재단을 이끌었습니다. 홍금숙은 재단의 요리기술 교육을 총괄하며 돈이 아닌 정성으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녀는 병재의 가장 소중한 조언자이자 동료로 남았습니다. 쌍둥이 손자 하준과 하율은 할아버지의 따뜻한 밥상 아래에서 건강하고 밝게 성장했습니다. 그 꼬마 아이들은 재단의 귀염둥이 봉사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병재의 주방에는 먹음직스러운 된장찌개 냄새가 온 식당에 퍼졌습니다. 아가, 나에게 가장 큰 칭찬이 뭔지 아니? 세상에서 내가 끓인 된장찌개가 가장 맛있다는 품평이야. 돌고 돌아온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요리거든. 병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리가 따뜻하게 화답했습니다. 아버님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된장찌개는 아버님이 만드신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환한 미소로 칭찬과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창밖에는 뉘엿뉘엿 해가 기울었고 어느새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어린 손자들과 폐지를 줍던 며느리의 슬픈 겨울눈이 아니라 마음마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명장의 최고 요리는 화려한 만찬이 아닌 따뜻한 된장찌개였습니다. 병재는 돈과 교만의 허울을 벗고 사랑의 아버지로 거듭났습니다. 며느리 세리와 함께 경영하는 병재의 재단은 이웃에게는 희망을, 가족에게는 안식처를 선물했습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는 화려한 명성이나 부가 아닌 내가 지켜줄 수 있는 내 가족이요. 나를 지켜주는 내 가족이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지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남기고 싶은 사연이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